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현황 뉴스에 대해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 북한 요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한번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세안 G20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9월 초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여러 나라들과 좀 긴밀하게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뉴스가 한 꼭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비핵화 항상 말은 합니다만 이게 지금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김정은에게 어떤 압박이 될까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압박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한미 연합훈련도 재개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전 계획 뭐 5029, 5017 등등인데 50이 붙은 거는 다 북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한미 연합훈련 중에는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한미 공동으로 이제 참수부대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유사시에 우리가 북한의 그 치안 유지를 위해서 밀고 올라가는 실제 훈련을 한다. 상륙 훈련을 한다. 북한으로서는 이거 상당히 겁나는 거죠. 그래서 9월 2일 새벽에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수발을 쐈다. 아, 네. 기습 발사를 했죠. 근데 아무도 별로 뭐 참 미안한데 미사일 네. 쏜 줄 몰랐어요. 저도 뉴스를 보지 이렇게 않았다면 놀라지 몰랐을 겁니다. 않잖아요. 예. 근데 핵무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가 겁나는 거지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순간에 상대방에게도 타격을 주겠지만 본인은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너 좋고 나 죽자죠. 네. Balance of Horror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공포의 균형.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게르만 족장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게르만 족장 회의에서는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이 안쪽에다가 무슨 손도끼라든가 살상 무기를 다 숨기고 입장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꺼내는 순간에 쟤도 꺼내니까 피차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 결국 누구도 그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다 무서운 존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인데 핵무기가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처음에 핵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90년대 초였죠. 클린턴 대통령 때. 그때는 한국, 미국, 일본이 나서가지고 뭐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 북한이 우리는 핵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력 생산이 필요해서 이거 뭐 핵 재처리하는 거다 등등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필요한 전력만큼은 우리가 아예 발전소를 지어줄게. 그래서 사실은 돈은 상당히 우리가 다 됐어요.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지금 공사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여담입니다만 미국에서는 북한이 얼마 못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지어준 거고 94년에는 서지컬 어택이라고 해서 외과 수술 같은 폭격, 핵 발전하는 데만 도려내는 이런 폭격이 실제로 검토가 됐었고 1994년 7월 며칠인가 아예 날짜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을 하자. 김일성이 이제 그렇게 저자세로 나왔고 그 와중에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또 국면이 요동을 쳤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핵 개발을 하겠다. 레드 테이프를 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국제사회가 깜짝 놀라고 그 IAEA에서도 이게 무슨 얘기냐, 뭐 IAEA를 탈퇴할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전 세계가 경악하고 북한의 요구 조건에 좀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이제 이게 양치기 소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한두 번이어야죠. 한두 번이어야지. 더 이상 이제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고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벙커 버스터라는. 벙커버스터 어떤 무기인가요?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천연 안반 같으면 수십 미터를 뚫고 내려가고 강화 콘크리트를 5미터 두께로 쌓아도 그걸 다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건설한 지하 벙커나 이런 것들 벙커 버스터에 걸리면 다 끝나요.
말 그대로군요. 벙커 버스터. 그리고 심지어는 벙커 버스터 핵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그냥 터트리는. 터트리는 건데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벙커 버스터 중에 GBU-28, GBU-57이라는 게 특히 성능이 뛰어난데 이거는 거의 미국만 운영합니다. 러시아도 벙커 버스터가 있기는 한데 미제만큼 성능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하로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폭탄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폭격기도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미국만 이제 운영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정밀하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북한이 발사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아무리 길게 잡아야 20분이면 김정은은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걸 본인이 알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핵무기를 왜 못 쏘느냐? 정밀도가 떨어져요.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과거에 그 백령도에 폭탄이 날라왔잖아요. 백령도 안에 뭐 건물도 뭐 전소가 되고 등등등. 이건 거의 교전의 힘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북한이 그때 백령도 안에다가 폭탄을 쏠 의도가 아니었어요. 백령도 앞바다쯤에 위협 사격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정밀 포격을 못하니까 실수로 백령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했으면 북한으로서는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냥 전쟁 시작할 수도 네. 있는 거였죠. 자, 북한의 핵무기가 과연 원하는 대로 섬세한 타격을 할 수 있겠느냐? 잘못했다가 본인 사정거리를 지키지 내부에서 못하면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미국이 자랑하는 EMP 폭탄이 있어요. 네. 영어로는 Electromagnetic Pulse, 전자파 교란 폭탄입니다. 네. 이게 딱 터지면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전자 장비가 다 먹통이 되는군요. 먹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화를 걸 수도, 유선 전화는 모르겠네요. 통신이 안 되니까 쪽지에다가 써가지고 뛰어가서 이제 서로 그 통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랬을 때 벙커 버스터와 EMP 폭탄이 동시에 터졌을 때 북한이 견딜 수 있을까? 또 미국의 그 EMP 폭탄이 어떻게 보면은 핵무기의 발사 체계에도 교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북한 수뇌부한테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돈 많이 든다는 얘기는 제가 했어요. 네. 이걸 계속 하느냐? 사람들을 굶겨 죽이면서. 이게 이 탈북자 중에 우리 강철환 대표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불안해서 그렇다.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다. 불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상당히 불안하죠. 네. 이게 9월 2일 날 그런 새벽에 기습 사격 이후에 9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경고를 한 건데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라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외교적 수사냐? 우리는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같아요? 뭐 서로 말싸움 하면서 심하게 다퉜다. 네. 아주 폭넓게 뭐 어떻게 표현이 순화가 안 의견을 되네요. 교환했다. 네. 그리고 양국은 두 나라 사이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네. 그냥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정확히 워딩이 뭐였죠? 정확한 워딩은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네. 라고 했죠. 지금 한미일 공조가 상당히 튼튼해졌죠.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과의 조율을 거쳐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한미일 3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돕는다고 해도, 중국이 돕는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또 김정은으로서는 일본은 100년 숙적, 중국은 1000년 숙적이라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만약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의 권력의 크기는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은 북한을 러시아와 중국이 통치하는 상황까지도 김정은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김정은의 탈출구라고는 푸틴 만나서 뭐 무기 수출, 재래식 무기 수출하고 그것도 도움을 받는 게 아니죠. 기브앤테이크인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본인도 아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기름으로 석유로 받을 가능성이 커요. 식량보다는 석유로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뭐 어떻게 지금의 경제 난국을 타개할 길도 잘 안 보이고 본인의 공포감,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좋은 말로 할 때 이제 좀 핵무기 좀 포기하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쓸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 핵무기를 터뜨리지 않는 한 이제 쓸 건 다 썼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일본 전체가 비상이 걸리고 우리와 같은 민방위 훈련을 막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쭉 날아가지고 일본을 다 통과해가지고 태평양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일본 전역이 사정권 거리 안에 안에 들어왔다는 들어왔다는 거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 전역이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줄 방법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미국 본토까지 쭉 날아가는 뭐 거의 ICBM급 저 발사체를 쏴야 되는 건데 그건 일단 돈도 많이 들고 만약 그렇게 하는 순간에 미국 전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실제 행동에 나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이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이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잔머리 계산을 잘하고 비겁한 면이 있어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는 그 미국의 푸에블로 호두 납포를 해가지고 승무원도 뭐 데리고 있다가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돌려보내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8.18 도끼만행 이게 76년이었죠. 근데 이때는 냉전 체제라서 미국이 북한을 응징하는 순간 소련이 맞불을 놓으니까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다 느끼고 있었어요. 밸런스 오브 호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는 장난을 쳐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8.18 도끼 만행 때는 미국이 진짜로 화가 나서 이때 저기 판문점에 이제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북한이 안 보이니까 요거를 나무를 자르는 와중에 북한이 와가지고 도끼를 들고 미군 대위도 막 도끼로 살해하고 찍어내리고. 네, 미국 육사 나온 아주 유능한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가기로 돼 있던 근무 기간을 마치고 그런 대위였는데 그때 미국이 정말 화나가지고 핵 항공모함도 동해 쪽으로 파견을 하고 겁을 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공산당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지 않는 한 절대로 사과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김정은이 불안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흐름 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김정은은 저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임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스탠스는 이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임기가 끝나고 뭐 대통령이 바뀌고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에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라면 저는 솔직히 요 몇 년만 버티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 국력의 2% 정도 되죠. 그냥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뭐, 한 이제 통계적으로 50배 하자면. 차이가 난다. 네네. 이제 이렇게 네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북한이 거의 대등한 것처럼 맞서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선동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게 하나 있고 지금 두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한국 대통령은 임기가 있고 독재자는 죽을 때까지 하니까 그 자체가 협상력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면 자기들은 그냥 시간 끌기로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전쟁 의지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전쟁 의지. 이건 뭐냐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겠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전쟁 의지인데 평화 시기가 길어지면 전쟁 의지도 아무래도 약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 나라 국민의 전쟁 의지가 얼마나 투철한가. 이제 이게 또 승패를 가르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반도는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냉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냉전적 사고를 하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철진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전쟁광이냐, 전쟁을 하겠다는 그럼 거냐? 전쟁하겠다는 거냐. 근데 이게 비교가 잘못된 겁니다.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전쟁이냐 굴종이냐예요. 전쟁하기 싫으면 노예적 삶은 됩니다. 영원한 평화를 원한다. 한반도의 전쟁이 영원히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지금 손 들고 우리가 김정은 밑으로 들어갈게. 그러면 전쟁은 안 일어나요. 항복하면 끝나죠.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으면 그에 따른 어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고,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자체 보수 때문에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선전선동 전략과 뭐랄까요, 공산당식 포갑적 전체주의 강압 통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전쟁 의지 수준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행위거든요. 그 자체로. 그래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강력범죄가 일어난다는 게 그렇게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가 아주 특이한 일도 네. 아니기는 하죠. 네. 그렇죠. 뭐 늘 있어 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잔류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잔류율. 이거 뭐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잔류율이라는 말은 어느 사회나 일정 부분 이 정도의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범죄가 평균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말을 쓸 때 잔류율 내냐 잔류율 바뀌냐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사회는 이 잔류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강압적인 사회니까. 그래서 우리는 잔류율 이내의 강력범죄는 늘 일어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강력범죄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 사회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북한이 흔들릴수록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탠스를 좀 유지하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를 해야 북한에 어느 정도 좀 먹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언제 한 얘기죠? 9월 4일에 했습니다. 9월 4일에 네.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뜯어보죠.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자,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한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 자, 상층부의 체제 불안. 이거는 국제 제재,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옥죄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체제 불안정성, 하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발언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 제재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제는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여러 지표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만약 지금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글쎄요, 정말로 3년에서 5년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지닌 대통령이 대한민국 차기 대선에서 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긴급 구호라든가 그 생명줄 연명책을 사용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원칙이 확고한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임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한 7, 8년, 8, 9년 거기까지는 북한이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씨 진지하게 권유하는데
다시 한번 저 탈북 권유하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원하면 아마 당국에서 성형수술도 해줄 겁니다.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그렇지. 이게 농담 같은데 실제로 김정은이 살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아니 그렇게 되면 김정은뿐만 아니라 저기 아내랑 딸까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술을. 그렇죠. 김정은은 얼굴만 해서는 안 될 거고 이제 전신 수술을 해야 될 거고 미녀능계로도 드러나니까. 그런데 중국 간다? 러시아로 간다? 신변 안전이 보장이 될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북한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국으로 간다. 예컨대 탈북자 중에 격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테러를 할 가능성, 이걸 100%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선택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